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어젯밤에 장시간 개표방송 저와 함께 하시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선거가 끝났습니다. 17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2자리를 승리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7곳의 재보궐선거에서도 무려 5곳을 국민의힘이 이기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정확히 2018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국민들은 선택한 겁니다. 자,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평소보다 20분 먼저 특별 생방송 진행해서 선거 결과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국민의힘 선거를 이끌었던 선거의 주역과 앞으로 민주당 쇄신을 이끌 쇄신의 주역 두 분도 모셨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젯밤 장장 3시간 가까운 특별 생방송, 개표방송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신문 읽어주는 남자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선거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오늘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의 선거를 이끌었던 김기현 선대위원장 모시고 선거 승리 요인 직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지 4가지 키워드 선택해 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압승. 동아일보가 쓰고 있는 키워드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압승, 압승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선거 압승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압도적인 승리, 정권 안정론에 국민들은 힘을 실어줬다. 국민의힘은 4년 전에 참패를 서력했습니다. 꼭 2018년 참패했던 그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로 국민의힘이 뒤집은 셈이 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3번의 큰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심판. 경향신문 이면입니다. 심판.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참담한 성적표, 참패한 민주당, 대선도 졌고 그 이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졌고 이번 지방선거도 참혹하게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성이 없었다라는 민주당 안팎에서의 비판을 민주당 스스로가 외면했던 것 때문은 아닐까요? 잠시 후에 향후 민주당의 쇄신의 주역으로 언론에서 꼽고 있는 박용진 의원에게 바로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선. 중앙일보 사면입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오세훈 시장은 4선 서울시장의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는 성급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안팎에서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선의 강력한 주자다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서울이 국민의힘 보수 정당에게는 어려운 지역이 있는데 지난 재보궐선거 때부터 오 시장이 서울 민심 표밭을 완전히 뒤집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서울의 25개 구는 과연 이번에 어떤 선택을 했을지 잠시 후에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군요. 생환. 조선일보 이면입니다. 이재명, 상처뿐인 생환. 과연 생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살아서 돌아왔다는 뜻인데 살았다고 볼 수 있느냐?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비대위 총사퇴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대위 지도부 물러나고 이재명 당선인이 당 지도부로 또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위기의 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은 과연 누가 맡게 될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는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로 더욱 특별하고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경제 출신의 박성매 변호사님,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압승 승리의 주역 선대위원장 김기현 선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쇄신의 바람을 맞게 될 민주당의 쇄신의 주역으로 벌써부터 언론에서 꼽히고 있는 박용진 의원,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압승,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자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선거 17곳 중에서 국민의힘이 무려 12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4년 전 결과와 정반대였습니다. 최종 선거 결과, 개표 결과 함께 보시죠. 자, 먼저 서울시장 선거 결과입니다. 오세훈 당선인, 오세훈 시장 59.0%로 최종 87만 표 차로 260만 4,112표를 얻으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도 한 번 더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에 패배한 송영길 후보는 인천 계양에서 내리 5번,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이 왜 서울시장에 도전하느냐라는 물음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더욱이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왜 서울시장으로 나오느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는데 결국 선거 패배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시도지사 결과입니다. 부산시장, 지난 재보궐에 이어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이 다시 당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66.4%를 최종 득표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이번엔 대구입니다. 홍준표 당선인이죠. 78.8%로 압도적으로 대구에서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죠. 지방선거 최종 개표 결과, 선거 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합 지역으로 한때 예상이 있었지만 인천 시민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유정복 후보가 51.8%로 최종적으로 당선이 됐고 63만 표를 얻었어요. 그리고 박빙을 예상했던 박남춘 후보를 9만 표 차 가까이로 눌렀습니다.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후보 유정복 후보가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역 함께 보시죠. 선거 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시장 청와대 수석 출신 강기정 당선인이 74.9%로 당선됐습니다. 이어서요, 대전시장입니다. 대전 출구조사상 경합으로 분류돼서 누가 이길지 모르고 여야 모두 경합지로 꼽았는데 최종적으로 중원의 민심 경합지역 이 대전시장을 국민의힘의 이장우 후보가 승리하면서 가져갔습니다. 대전 국민의힘이 승리했고 두 후보의 표차는 불과 14,480표 차이였습니다. 이장우 당선인이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울산시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두겸 후보가 59.8%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송초로 현역 시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고배를 마셨습니다. 세종시장도 사실은 여야가 경합지역으로 봤고 출구조사 결과도 이 지역 알 수 없다, 박빙으로 나왔는데 표차가 8,400표 차밖에 안 났어요. 국민의힘의 최민호 당선인이 세종시장에 가져갔습니다. 52.8%로 국민의힘의 승리입니다. 대전과 세종, 중원의 경합지 두 곳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피를 말렸던 경기도지사 선거도 불과 몇 시간 전에 최종 개표가 마무리됐는데 오전 5시 20분을 기점으로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따라잡아서 최종적으로 49.1%로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역시 경합지역이었던 것만큼 8,904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원지사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경합지역으로 봤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이 지역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봤던 지역이었는데 국민의힘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김진태 당선인이 54.1%를 득표하면서 이광재 후보를 6만 표 차 넘게 따돌렸습니다. 강원도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자, 충북입니다. 충북 김영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승리가 예상됐었는데 개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8.2%로 여유 있게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청와대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노영민, 백전노장 노영민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충남입니다. 충남 한때는 경합지역으로 분류가 됐었지만 예상을 깨고 국민의힘의 김태흠 후보가 민주당 양승조 후보를 7만 표 차 가까이 따돌리고 당선됐습니다. 53.9%, 46만 9천 표 가까이를 받으면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북지사입니다. 민주당의 김광영, 관영 당선인이 81.1%로 크게 이겼습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호남과 제주, 경기만 승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남지사 75.7% 김영록 당선인이 당선됐습니다. 이어서 경북입니다. 현역도지사 이철우 후보가 78.0%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엔 경남으로 가볼까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고 국민의힘의 박완수 당선인이 65.7%로 당선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도 보시죠. 제주지사 개표 완료됐고요. 민주당 오영훈 당선인이 55.1%로 최종 당선이 됐습니다. 전국 17개의 시도지사 선거 결과 12곳을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이번엔 7곳에서 펼쳐진 재보궐선거 결과 함께 보시죠. 대구 수성을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후보가 79.8%를 득표해서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여론조사상 두 후보 간의 경합, 박빙이었는데 표 차이가 불과 8천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가 55.2%로 당선이 됐습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 생환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될지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 결과했습니다. 성남 분당 갑에서는 일찌감치 안철수 당선인의 당선이 예측됐고 62.5%로 성남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62.5% 안철수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이어서 강원 원주 갑 이 지역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앞서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이
원주갑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 금배지를 던지고 배수진 친채 도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그래서 펼쳐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박정아 후보가 이 지역을 가져왔습니다. 민주당의 원주갑을 국민의힘의 원주갑으로 바꿨습니다. 57.8% 득표하며 박정아 당선인이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됐습니다. 충남 보령 서천 개표 완료됐고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창원 의창입니다. 개표가 완료됐고요. 국민의힘의 김영선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도 재보궐선거가 열렸죠. 함께 보시죠. 제주에서 김한규 민주당 당선인이 49.4%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시도지사 선거 17곳에서 12곳을 국민의힘이 이겼고 재보궐선거 7곳에서 5곳을 국민의힘이 이겼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국민의힘의 압승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이끌었던 김기현 선대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일단 김기현 위원장님 압승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동시에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사실 이게 너무 크게 지고 이기고 어느 당이든지 간에 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의 큰 화근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경험을 오래전부터 겪어왔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각오를 첫 출발부터 다지려고 합니다. 어제 7시 30분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 제가 개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 개표 방송 국민의힘 당사 생중계 때 김기현 위원장의 모습도 제가 생중계해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가장 먼저 일어섰어요. 김기현 위원장께서 막 만세삼창도 하셨는데 오늘은 좀 어제보다 굉장히 좀 차분해 보입니다. 원래 그 야구 경기를 보더라도 홈런 딱 때리면 기분 좋잖아요. 예. 그다음에 앉아서 박수치지 계속 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 게임은 끝난 것이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처신해 나가야 될 것이 이거는 냉정한 머리로 봐야지 뜨거운 가슴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건 선거는 끝났고 냉정한 판단을 갖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아주 우리가 아주 겸허한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하의 말씀 다시 드리고요. 선대위원장이셨으니까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언급해도 자유로울 것 같은데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는 지금 선거 결과 정확히 정반대로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었죠. 자, 그런데 4년 만에 지금 국민들은 국민의힘에게 압승을 선사했는데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다. 아주 국정 난맥상 또 사실 그 민주화 세대라고 하면서 유공자들이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도덕성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도덕성은커녕 훨씬 더 부패한 구석들이 많더라. 그런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낸 이재명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정당 그 당군 일의 최대의 그 비리 의혹이다라고 하는 그런 게이트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저 정당은 이제 더 이상 도덕성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0.73% 신승이라고 하지만 5년 만에 정권 교체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참패였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결과를 용인하지 못하고 이게 졌잖아 사다 졌지만 잘 싸웠다. 여전히 우리가 절대 다수 여당이니까 우리가 뭐 다수 정당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발상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고 대선 마치자마자 검수완박국 처리한다고 검수완박을 그때 처리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대통령 임기에서 1개월 남았다지만 그 1개월 남은 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고 그냥 관리해서 넘기라는 기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우리 박용진 의원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될 텐데 그 말씀 안 듣고 다른 이상한 분들 말씀 듣고서 저렇게 가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한 것이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동아일보의 그 언론 인터뷰하는데 딱 보면 나올 텐데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번 선거 어떻게 보느냐 시작할 때 딱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를 공천한 것은 민주당에게 엄청난 패착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결국 패착이 됐습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송영길, 이재명 후보 등을 계속해서 공천을 했고 그때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가 계속돼서 이어진 것이 결국 민주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제가 대선 라는 회장 분석이시군요. 3인방이라는 방금 말씀 회장 3인방이잖아요. 회장 3인방이다. 그 회장 3인방은 자기 지역구 성남을 버려놓고 인천으로 가고 예. 송영길은 자기 지역구 인천을 버리고 서울로 오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도리어 승진을 해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국민들이 과연 뭐라고 평가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전국 시도지사 1위들만, 즉 당선자들만 저희가 얼굴을 한데 모았습니다. 승리의 주인공들을 한 자리에 만나보시죠. 함께 보시죠. 자,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 월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도지사 1등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띄웠습니다. 좀 함께 보실 텐데. 자, 일단 스코어는 12대 5가 됐습니다. 이게 13대 4냐, 12대 5냐의 순간의 갈림길은 경기도지사 개표였고 경기도지사 개표가 막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의 승리로 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정말로 엎치락뒤치락 막판까지 경합을 벌였지만 김동연 후보가 다시 반 이후에 이제 역전을 했고 자세히 좀 보실까요? 지금 서울의 오세훈 당선인은 서울시장 4선이고 부산 박형준, 대구 홍준표, 그리고 접전으로 예상됐던 인천, 대전, 세종, 강원까지를 국민의힘이 다 승리를 했다는 거죠. 김기현 위원장님, 뭐 한 분 한 분 다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이쁘시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살다니 특별히 좀 눈에 띄는 선거 결과랄까요? 한 곳만 뽑으신다면 어느 곳을 꼽으시겠습니까? 선대위원장으로서. 뭐 제일 중요한 곳이 서울이긴 하지만 서울은 굉장히 앞서 있었다고 하는 전제에서 본다면 뭐 인천하고 충청권 자체는 굉장히 저희들이 전부 다 그 빼앗겨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한다. 심지어 현직 도지사하고 선거를 했는데도 이겼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선전한 것이다.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충남뿐 아니고 대전도 마찬가지였고요. 세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우리가 중원권에서 예. 거두었다. 그것이 대통령 선거하고도 연결되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총선에서도 이 정치적 주도권을 지는데 중원권이 우리 편에 섰다는 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개항을 해서 윤영선 후보는 아쉽지만 낙선을 했고 김은혜 후보는 새벽까지 고군분투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뒤집지는 못했는데 두 후보의 패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선전을 했다. 굉장히 좀 저희들도 엎치락뒤치락하지만 이길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고 아마 막판에 나왔던 재산 등록 문제에 있어 차고 그것이 논란이 됐는 게 감표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좋은 인재였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보는데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처음에 아예 질 거라고 생각해서 하다가 상당히 따라 붙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 10%포인트밖에 못 이겼다. 예. 이재명 후보가 그거밖에 못 이겼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은 말이 승리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영선 후보는 패했지만 의미 있는 패배다. 김은혜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자,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최종 결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시면 7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 인천 계양을 제주 김한규 빼고는 모두 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원주 갑 지역은 이광재 의원이 현역이었는데 현역을 던지고 강원도지사에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강원 원주갑은 원래 파란색이었는데 이번에 박정아 당선인이 강원 원주갑을 다시 가져왔다고나 할까요? 재보궐선거 승리 지역 중에서는 탈환한 지역은 강원 원주갑이 그렇죠. 유일한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사실 그게 이제 그 이광재
그 도지사 후보로 나오시면서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강원도 선거를 다 총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주에 여전히 살아있는 인물로서 이광재라는 분이 계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박 후보가 이겼단 말이죠. 박정 후보가 이긴 걸 보면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원래 박정 후보가 사실 거기에 오랫동안 출마도 하면서 연골을 많이 쌓으면서 지역구 관리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평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아 잘 싸웠다. 잘 싸웠죠. 원주갑 승리는 의미가 있다. 저희들이 사실 처음에 조사로는 이길 거라고 봤는데 네. 그래도 막판까지 알 수 없다. 진땀 승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원주갑이 좀 불안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 내부로는 이긴다고 봤는데 예. 여러 가지 외부적 평가는 이광재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역량이나 영향력 같은 것이 굉장히 컸다고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또 강원도지사로 직접 나와서 주자로 뛰니까 만만치 않을 것이라 보고 예의주시했고 초기 개표에서는 졌습니다. 이거 결국 못 이기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주갑에서 당선된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개표에서 조금 힘들었었죠. 예, 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고 있었죠. 그래서 큰일 났다. 정말로 이거 지는 건가? 예. 우리는 이길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쳐다봤었죠. 자,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쇄신의 아이콘 박용진 의원도 자, 오늘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 특히나 4년 전 선거 결과와 정반대, 민주당이 압승했었던 기억은 이제 4년 전. 하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완패를 했습니다. 지금 김기현 위원장의 분석은 대선에 지고도 참패 3인방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4.7 재보궐선거에서 회초리를 내리셨잖아요. 민주당 달라져라, 변화해라. 그리고 사실 그거 아파하고 달라져야 되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 그냥 계속 밀고 갔죠.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를 졌는데 대선 평가도 안 해요. 곧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대선 평가도 그 뒤에 하자 이러면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대선에서 패배한 당대표와 또 그 당시 원내대표를 다 이렇게 그 지방선거 전면에 지휘부로 다시 이제 내세우는 예.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게 지금 회초리로 안 되고 야구방망이가 필요하구나. 뭐 저 그런 느낌이셨다고 봐요. 이거는 회초리로 맞은 게 아니라 이번엔 거의 야구방망이로 맞은 느낌이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는 안 아파요. 이래 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이번 그 패배는 아까 뭐 우리 저 김기현 의원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2년 뒤에 있을 총선의 예고편일 거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그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태도는 민심에 머리 숙이고 민심과 함께 가는 거다 이렇게 봐요. 여당은 권력과 함께 가죠. 그런데 야당은 민심과 함께 가야 하는 거다. 예. 그러니 민심이 준 이 패배 앞에 머리를 숙일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진영 정치에 매몰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게 머리 숙일 건지 예. 이거 빨리 판단해야 된다. 빨리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좌우우면할 것 없이 민주당이 달라질게요. 예. 이번에 주신 그 비판과 패배에 쓴 회초리는 정말 아파요.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런 실행에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 2021년 재보궐 이후 상황과 2022년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대형 미디어월에 우리나라 지도 2개를 띄웠습니다. 이거 불과 뭐 4년 전까지 갈 거 없이 1년 전 상황인데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었고, 자, 지금 지도 함께 보고 계신데 박용진 의원님, 네. 이 지도 보시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민심 무섭구나.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섭고 아픈 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지지층이 다 느끼셨을 텐데 예. 이 뭐 그 시도지사 선거만 볼 게 아니라 그 구청장 선거, 군수 시장 선거와 그 아랫단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를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민심이 얼마나 싸늘하고 차갑게 변했는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나갈 방향이 어딘지를 거기서 읽을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다음 총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민심과 함께 가고 민심 앞에 머리 숙이고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네. 뭐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고 길은 외길이다. 예. 생각합니다. 박용진 의원은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에 나온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끝까지 이제 반대 의견을 핀 바 있었지만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 선거 결과로 좀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 이후에 국민의힘의 분위기 이 화면에서는 우리 김기현 위원장이 다시 한번 출연하시겠군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의 소감까지 결정적인 국민의힘의 승리 장면 함께 보시죠. 오재훈 후보의 당선 스티커를 당 대표님께서 부탁하시겠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게 지방행정까지 담당하는 많은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지방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정진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다 같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정권 교체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책임을 맡은 만큼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더더욱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잘할 때는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시고 잘 못할 때는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을, 시민을 시도지사 선거 17곳에서 국민의힘이 1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 구청장을 소위 싹쓸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지방선거 결과 서울 기초단체장 결과 구청장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 김수영 교수님, 이번에 서울의 25개구 중에 지금 지도 2개 저희가 띄웠는데 서울 25개구 기초단체장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 그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기초단체장 25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17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개 중에서 17개를 국민의힘이 이겼다. 차지했는데요. 근데 저 제일 위에 도봉구는 사실은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도봉구도 그렇고 강서구도 그렇고요. 강서구도. 구로구도 전통적으로는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인데 저기도 지금 다 국민의힘이 가져왔습니다. 2018년 보시면 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모두 가져갔기 때문에 완전 참패 중에 참패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당 부분을 가지고 와서 과반이 훨씬 넘는 이런 지역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지도 다시 한번 보시면 2018년에는 강남, 서초, 송파가 그러니까 이 강 밑에 3개구 노른자라고 하고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2018년에는 서초만. 서초 빼고 강남, 송파도 민주당이 이겼군요. 굉장히 굴욕적이었죠. 사실 서초, 강남, 송파는 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지지 세력 또 보수 진영이 좀 많이 투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오던 곳이었는데 2018년에는 강남과 송파를 뺏겨서 결국 서초구 하나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주 그때 민심이 보수 진영조차도 모두 등을 돌릴 정도로 아주 민심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4년 만에 좀 서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인 강서나 구로, 도봉 이런 곳들도 지금 다 국민의힘이 가져와서 굉장히 좀 선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서대문도 뭐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겼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바뀐 곳도 많았고요. 마지막까지 민주당이 하고 있다가 뒤늦게 바뀐 곳도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밤 늦게까지 봤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기고 있다가 중구? 네, 마지막에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고요. 그 표차가 한 500표도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근소한
10만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준 선거였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당선자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민주당이 8곳을 차지했다는 것은 결국 투표장에 가서 시장은 오세훈을 뽑았지만 국민의힘을 뽑았지만 구청장은 민주당을 뽑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만큼 민주당에게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 송영길 후보를 공천한 것이 과연 잘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뽑았지만 송영길 후보에게는 자기가 표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세훈 아하.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송영길 후보의 공천이 얼마나 잘못된 예.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예를 봅니다. 들어서 지금 지도 보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강북이 구청장은 민주당 강북구청장이 당선이 됐는데 저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구청장은 민주당 찍었지만 시장은 오세훈을 찍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제 투표를 했는데 이제 7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투표를 하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 보고 찍기도 하고 좀 일관되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어쨌든 민주당을 뽑았지만 뭐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중에 일부는 시장은 오세훈 후보를 뽑았다. 그렇죠. 그것은 오세훈 후보가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예. 송영길 후보는 아니다. 대선의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서울시장에 나온 것은 이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해서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인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통상 왜냐하면 우리가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줄투표라고 해요. 지방선거는 줄투표. 그래서 시장 찍고 쫙 이런 현상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이제 수준도 높아지고 우리 유권자들이 정확히 국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북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강북에서 박용진 의원님 예. 본인 지역이시니까 예. 구청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와서 민주당을 찍었지만 예. 송영길은 안 된다 해서 반대 투표. 이게 지금 그 제 지역구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공천을 같이 한 분들은 다 당선이 됐는데 송영길 후보는 이제 꽤 졌어요. 시장은. 근데 구청장은 겨우 이겼어요. 0.3 이겼습니다. 겨우 이겼군요. 겨우 이겼습니다. 근데 시의원들은 크게 이겼어요. 예. 그리고 구의원들을 표를 연합해 보면 더 크게 이겨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에서부터 줄투표, 낙수 효과가 벌어진 게 아니라 구의원, 시의원, 이 지역 일꾼들 살리려고 정말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찍고 가신 거죠. 그렇게 찍고 가다가 마지막 시장은 차마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한 거죠. 송영길은 못 찍었다. 그리고 지금 좀 뭐 부끄럽고 좀 저도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강북구가 투표율이 가장 작았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가 좀 전통적으로 셌었던 지역구들 있잖아요. 이게 다 낮았어요. 다 낮았다. 이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인도 없고 그렇게 투표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책임이 송영길 후보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 지도부에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과 변화도 없이 그 패배를 예. 책임지고 사퇴했던 당대표가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지층에게,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당원들에게 그 명확한 어떤 설명을 지금 못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예. 선거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거라서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예. 대선 패배의 원인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지방선거에 대한 패배 원인까지 같이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선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가 국정 안정론 이거를 내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뭘 얘기했느냐면 지역 일꾼론을 얘기했거든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른바 책임을 가지고 있는 후보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진두지휘를 하고 있으면서 대선 연장전의 성격으로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일꾼론이 안 먹혔다. 일꾼론이 먹힐 자리가 없었다. 이런 예. 판단입니다. 경기도에도 31개의 기초시가 있습니다. 뭐 경기도 내에 성남시장도 있고 많은 시장 선거가 있는데 이 기초단체장 경기도는 어떻게 됐는지 박승배 변호사님, 경기도 기초단체장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승리 비율이 22대 9로 갈렸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그나마 선전한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패배 정도가 경기도가 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는 그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뭐 굉장히 아슬아슬하지만 이겼는데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 정도가 더 심화된 상태라는 거죠. 그렇군요. 올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서울에서는 그나마 선전했다는 의미인데 이는 일반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당보다는 인물과 공약에서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경제 전문가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총리로서 크게 인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반면에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대선 패배 당시 당 대표였고 인천에서 내리 사선을 하고 곧바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데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전국의 시군구청장 결과를 저희가 지도에 그냥 다 표시했습니다. 대형 미디어걸 함께 보시죠. 자, 전체가 김기현 위원장님 226개 자리고요. 전국의 시군구청장을 합쳐서 226개의 자리 중에 국민의힘이 이번에 145명을 당선시켰습니다. 민주당은 63명 당선에 그쳤습니다. 무소속 기타는 18명. 시군구청장 결과인데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뭐랄까요? 토양이라고 할까요? 표밭이라고 할까요? 국민의힘이 완전히 압승을 거뒀어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군구청장에서도. 결국 이제 조금씩은 편차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를 그 국민의힘을 뽑으면 그 밑에도 같이 국민의힘을 뽑게 되는 경향, 이런 흔히 줄투표라고 합니다. 그 경향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일부 여전히 작동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 일부가 있을 것이고요. 저쪽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 또 우리 당 강세 지역에 군데군데 이제 그 무소속이 당선된 데가 꽤 많이 보이거든요. 예. 꽤 많이, 저희들도 그런데 민주당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 현장들을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면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파열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투표하고 다 연결되는 많은 현상들을 볼 수 있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사람을 보고서 뽑는 그 경향성이 갈수록 짙어진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지역 일꾼론 이렇게 내세웠는데 저는 그 지역 일꾼이라는 슬로건도 민주당으로서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일꾼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게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거꾸로 집권 여당 후보를 뽑아야 지역 일꾼이 되고 살림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그렇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처음 슬로건도 사실은 대선의 시즌2를 만든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패착이지만 지역 일꾼론은 아니었던 것 같다. 오히려 민주당이 쇄신되어서 제대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에 차라리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좀 못했던 거 아닌가, 아니면 이재명 일병구하기에 올인했던 것이 아닌가. 이거 전체로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룹과 친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친명 비친명이라 할지 반명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두 그룹이 나눠져서 그동안 각축전을 벌였다가 계속 주도권을 친명 그룹에서 쥐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시 복귀하고 싶은 친명 그룹들을 밀어내고 복귀하고 싶은 쇄신 세력들, 그런 그룹들이 어쩌면 이번에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방선거에 기초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패한 것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개파, 저희 당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개파라든지 어떤 친소관계 때문에 적절한 인지를 못 세웠다는 것들이 있는데 민주당도 아마 그런 현상 때문에 기초단체장에서 더 많이 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그리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당선인의 소감 들어보시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마음먹었던 일들을 다 발전시키지를 못한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제 시의회 구성이 새로 되는데요.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다. 또 실제로 서울시장의 업무가 대통령직에 비해서 결코 그 책임과 의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자, 서울시장의 4선, 정확히 말하면 한 번 쉬었다가 했으니까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4선 시장 당선에 성공했고 대권 주자로서 급부상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겸손한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 못지않게 신경 쓸 게 많다.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의 재발견, 오세훈의 대선 주자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서울시장이 된 건데요. 2006년도에 45살의 나이로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한 2010년도 즈음 해서 이제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무산시키겠다고 했는데 한 1년 정도만 서울시장 하다가 허무하게 직을 그만두고 한 10년 동안을 자의반 타의반 정치를 좀 쉬다가 작년에 극적으로 10년 만에 재보궐 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세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예.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네 번째 임기가 됐으니까요. 사실 두 번째 임기와 세 번째 임기는 뭘 보여줄 수는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요. 이제 이번 임기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번 임기에 뭘 많이 해서 좀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죠. 뭐 버스 노선도 개편했고요. 뭐 청계천도 복원하고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시키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그게 결국은 대선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아마 이번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어쨌든 지금 현 정부도 이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가지 추진한 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 뉴타운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박차를 가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대선 후보로까지 직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박선물 변호사님, 25개 구의 서울시장 투표 결과를 저희가 대형 미디어걸에 지금 띄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개 구의 선택은. 25개 구의 서울시장 투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모두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서, 강동, 강북까지 전 구에 걸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그 표를 몰아준 셈인데 민주당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참패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송영길 후보는 노도강을 포함해서 단 한 구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겁니까? 단 한 구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고 물론 오세훈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지난 재보선 이후에 임기가 1년 남짓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당선되어야 한다는 그 프리미엄 내지는 그 주장이 상당 부분 먹혀들기도 했지만 사실 거대 양강으로서 제1야당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전구에 걸쳐서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고 민주당으로서도 충분히 자성하고 그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25개 구 시장 선거 결과를 보시면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서울의 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강북, 그다음에 도봉, 노원, 그다음에 은평, 그다음에 서대문, 강서, 뭐 구로, 금천, 관악. 자, 이런 곳들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흔히들 분류가 됐었는데, 자, 지난 재보궐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 지도부는 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밀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고 송영길 후보는 왜 나왔는가?
이에 대한 질문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래서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전체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원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결국 송영길 후보는 머리 숙여서 그래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만 굉장히 통탄한 분위기 속에서의 아주 짤막한 소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인천시장까지 지냈던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기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다,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 측에서 보였던 반응은 굉장히 격한 반발과 반응들이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천시장을 지냈던 분이 서울시장 후보에 왜 도전하는가라는 물음은 비단 정치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서울 유권자들에게 있을 텐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송영길 후보가 제대로 잘 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자기가 대표를 맡아 있을 때 조금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밀린다고 했을 때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을 쇄신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느닷없이 왜 총선 출마 안 하느냐, 그때부터 왜 총선 출마 안 하느냐, 대통령 선거 나오려는 것이구나, 이런 의심을 그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다음에 이제 선거에 지니까 탈출구가 없다, 자기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총선을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 지방선거에 나가야 됐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의 욕심을 개인적으로 부렸던 것이 아닌가. 자기가 나가겠다 굉장히 고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큰 짐이 되었다. 그게 이재명 그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결국은 패배 3인방이 앞장서고 그것이 국민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습니다. 좌표 찍기에서 댓글 부대가 동원되면 얘기를 막 하다가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작년 재보궐선거 있죠. 4.7 재보궐선거였는데 치고 난 며칠 후에 민주당 그 초선 5인방인가 하는 분들이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취지의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다가 4일인가 만에 그냥 반성문 쓰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모습을 했고, 또 이번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을 쇄신하자, 이래갖고 안 된다라고 했다가 바로 3일 만에 다시 반성문 쓰고 구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강성 지지파에게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서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는 모습, 그것이 지방선거 결과의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인데 그분들이 굉장히 강한 저희들한 어필을 하고 있고, 여전히 사전투표가 다 조작이다, 그거 왜 따지지 않느냐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도 갔더니 계속 따지시더라고요. 사전투표하라고 제가 독려를 한다고. 그런 분들이 말씀은 듣긴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막 좌표 찍혀서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예전에 4연패를 계속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총선 지고, 총선 크게 졌죠.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 또 총선 지고, 이 네 번의 선거를 전국 단일 선거를 4연패를 하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그 교훈을 얻었죠. 우리가 살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 잘 잡아야 된다, 살려면. 그랬던 건데 민주당도 아마 그런 그 점에서 좀 교훈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분당갑에서 크게 승리한 안철수 당선인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선거 과정 내내 함께 뛰면서 격려를 해주셔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 김동연 후보에게도 김은혜 후보에게도 밤새 피말렸던 혈투가 아니었을까요? 경기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피말렸던 밤샘 혈투, 김동연 가까스로 경기 사수, 경기도 선거 결과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전 5시 20분 때까지도 사실은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오전 5시 20분쯤 김동연 후보가 역전을 하더니 김은혜 후보가 다시 김동연 후보를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표차는 8,900표. 김동연 282만 표, 김은혜 281만 표. 김동연 49.1, 김은혜 48.9. 오늘 아침이 돼서야 이 경기도 개표 결과가 마무리가 됐고 승자와 패자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드러났습니다. 김동연 당선인 이야기와 김은혜 후보 이야기도 각각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이제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당선된 김동연 당선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천사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변화를 바라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주당 변화에 대한 씨앗을 또 민주당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도 또 그 씨앗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김은혜 후보 입장에서는 오전 5시 20분까지 이겼는데 그 이후에 막판에 뒤집기를 당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김은혜 후보 이야기 준비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 과분한 지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동연 후보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협치해서 좋은 도정으로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보여주신 그 지지와 열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이 경기도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5%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난 대선 결과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로 많이 극복을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에서 가까스로 이기지 않았다면 정말 더 큰일 날 뻔했다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개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몇 시부터 이게 뒤바뀌었고 결국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리게 된 그 과정 함께 보시죠. 김수영 교수님, 오늘 밤새고 오셨다고 아까 저한테 만나자마자 경기도 보느라 밤샜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밤새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보고 오늘 방송에 오려고 네. 새벽 3시까지 보았는데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잤는데요. 예. 제가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김은혜 후보가 아주 박빙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근소한 차이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결국 이 순위가 뒤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표를 개표하기 시작할 때는 꽤나 김은혜 후보가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았지만 꽤나 선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표 차이가 계속 좁혀지면서 결국은 이제 뒤집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 때 경기도 성적을 보면 5%포인트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었거든요. 대선 때는. 그래서 그 차이가 굉장히 좁혀진 것만은 사실이다. 굉장히 좁혔다라는 건데 그 대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대선 때는 비호감 투표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싫어해서 혹은 예. 반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싫어해서 투표를 하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완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가 졌다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그 대변인이었고 윤심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이 계속 이제 강조가 되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견제성의 어떤 의견들이 결국은 이렇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근소한 차이의 승부였는데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에 경기도 지도 전 지도를 띄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서는 과연 어떻게 갈렸는지 함께 보시죠. 이야, 이게 말이죠. 박세훈 변호사님. 지역으로 따지면 김은혜 후보가 17곳을 이겼고 김동연 당선인은 14곳을 이겼는데 전체 선거는 김동연 후보의 승리란 말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는 워낙 큰 지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 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으니 선거인 수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선거인 수가 1,100만입니다. 1,100만을 넘어서는데 두 후보의 표 차이가 1만 표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역별로 어느 정도 엇갈리긴 합니다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100분의 1 미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초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 내부에서 각 시군 단위별로 투표 성향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에 큰 지역구다 보니까 이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 투표 성향과 무관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초접전 양상이긴 했습니다만 출구조사 결과 김은혜 후보가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달랐죠. 아마 전체 지역구 중에서 유일하게 틀린 지역이 경기도로 보이는데 이 사전투표가 일단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출구조사는 본투표 당시의 유권자를 대상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 일부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고려해 보정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표본의 수가 동일하다면 즉 이 출구조사는 투표를 하고 나오는 유권자 수명 단위로 한 명씩 그 투표 결과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표본의 규모가 동일하다면 그 선거인 수가 많은 지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도 듭니다. 경기도의 선거 결과 이만큼 접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선거인 수가 많은 지역에서 이 정도의 접전이 벌어졌다. 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한 표의 소중함이 얼마나 더 절실한지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지점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에서는 17곳으로 김은혜 후보가 이겼습니다만 몇 명이 사느냐 그 안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을 이기느냐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이기느냐의 차이가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17개 곳에서 지역에서는 더 많은 곳에서 김은혜 후보가 선전했지만 최종 표 합산에서는 근소하게 밀렸다. 이런 분석이군요. 말씀 주셨듯이 지상파의 출구조사가 경기도는 틀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김은혜 49.4, 김동연 48.8이었어요.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도 오차범위 내지만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틀렸어요. 김동연 49.06, 김은혜 48.91. 물론 오차범위 내를 맞추는 건 굉장히 통계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다라고 예측했던 것만큼도 굉장히 정확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출구조사가 틀렸다라는 것보다도 그만큼 경기도의 선거 결과를 알기가 예측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유세 중에 두 후보 모두 다 울먹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진정성을 가지고 호소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100표, 500표, 10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라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정말 간절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박 5일 선거운동을 시작한 김은혜 후보가 차 속에서 이동 중에 쪽잠을 자면서도 오늘 이 이른 아침에 출근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신 게 그 정성이 하늘을 찌를 겁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드리고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울컥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의 이제 유세 장면도 보셨는데 김기현 위원장님, 김은혜 후보는 사실은 분당갑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지역구 국회의원 배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고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했지만 패배를 했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잘 싸웠다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는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원 배지도 잃고 도지사 선거도 패배했는데 김기현 위원장이 유세 중에 김은혜 후보 지원 유세에 가서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윤핵관 중 최고 윤핵관이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 선거 패배하고 배지도 잃었단 말이에요. 자연인 상태인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는 입지가. 본인으로서는 사실 꼭 나가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딸막딸막했습니다. 제가 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몇 차례 권하기도 했었는데 본인 딸막거리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나가가 준비하는 시간 좀 짧았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소중한 인재라는 것 때문에 좀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선거는 졌으니까 패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색깔은 파란 옷을 입었는데 몸체가 파란 옷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할 수 있는 일종의 그런 그 차별화 전략을 쓴 거죠. 민주당의 파란 옷 그대로 해서 내가 온통 다 팔았다, 내 속도 팔았다라고 하지 않고 차별화 전략을 좀 가져갔던 것. 그것이 이게 기초단체장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기초단체장 저희들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민주당이 더 많이 도의사가 된 것은 아마 그와 같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본다면 그 김동연 그 도지사가 등장한 것은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촉매제 역할을 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경기지사 0.15% 포인트 차이 초접전 막판 김동연 당선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야기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나홀로 생존. 나홀로 생존.
과연 계양을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정치적인 생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특집 김진의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 생환으로 평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계양을 선거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5.2%로 윤영선 후보를 상대로 8,400표 차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서 이겼습니다. 분명 이겼는데, 분명 살아났는데, 그런데 이재명 당선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진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야기 보시죠. 먼저 우리 계양을 지역 구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 더 혁신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전체 선거가 예상되었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후보만 살았다라는 평가가 오늘 언론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정치적 생환, 온전한 생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많은 논란을 가지고도 계양을로 이제 출마를 했고요. 그것도 이제 뭐 당 지도부가 비대위가 이렇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했고요. 또 비대위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때 이제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어떤 각오를 드러내면서 무한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적어도 과반 정도를 해야 된다고 또 목표 제시를 했었습니다. 과반이요? 예, 그러니까 17개 광역시도니까 8개나 9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표 제시를 하고 무한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어쨌든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이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뭐 해체와 책임지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논란이. 이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렇게 이제 무거운 마음일 수밖에 없고, 본인은 배지를 달았지만 사실 정치인에게 일단 어느 정도 수준의 정치인에게 해당 선거 자기 선거에서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배지를 다는지 마는지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책임지지 하고 있었던 그 전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남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혁신해라, 변화해라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초리도 때리고 야구방망이도 동원하고 지금 국민들이 그러신 건데, 그 민주당의 그 혁신의 모습과 그림이 뭘까? 이재명 후보가 그걸 진두지휘 또 하는 걸까? 이재명 의원이.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또 민주당 혁신의 주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국민들은 이제 새신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저는 숙고의 시간을 더 길게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당권을 이재명 당선인이 맡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민주당의 쇄신을 이재명 의원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벌써부터 당 내에서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뭐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은 동의하십니까? 제가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번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논의할 때에도 나오시지 마라. 나오시죠. 그거는 당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다. 너무 무거운 어떤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우리 민주당이 현금 자산 아니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지금 당장 급하다고 갖다 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명히 제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민주당에게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치적 자산인데 그 이재명 후보를 이번에 또 뭐 비대위도 무너지고 또 어려우니까 바로 하자라고 그러면 전 두 가지가 다 어려울 거라고 본다니까요. 민주당의 혁신을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좀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 혁신의 주체일지 아니면 쇄신의 대상일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시간이라고 봅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에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평가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앞서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방안이 있으실까요? 어떤 방안 생각하고 있으실까요? 그건 저희 회의를 통해서 의논한 뒤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당 내용 때문에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위원장이 뭐 나왔던 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합니다. 총 사퇴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침통한 표정, 말을 아끼고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책임질지 의논해보겠다. 언론에서 예상하기는 비대위 총사퇴가 일단은 예상되는데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언급했어요. 조금 전에. 이재명 당선인이 선거를 이끌었던 우리 김기현 위원장처럼 선거를 이끌었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무함 책임지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재명 당선인이 어떻게 책임지는지 모습을 지켜보겠다라고 박용진 의원이 장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과연 당 지도부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당선인이 개항을 해서는 살았지만 어떻게 책임질지,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어떤 형식으로 책임지겠는지를 많은 국민들은 또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교수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재명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재명 역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선거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역효과가 더 강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뭐 참패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다시 등장했던 것이 결코 좋게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초에 이제 민주당의 예상은 이재명 후보가 등장하는 것이 전국적인 시그널이 돼서 민주당 지지자들 총집결해라 어떤 이런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민심은 그것보다 훨씬 싸늘했던 거고 뭐 개항을해서야 이제 이길 것이 많이 점쳐졌었죠. 워낙에 뭐 송영길 후보가 5선까지 했던 곳이고 전통적인 민주당의 표밭이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는 거는 알았는데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후보만 이기고 나머지 지방선거가 참패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뼈아픈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만 살아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뭐 김포공항을 이전하자 여러 가지 승부수를 많이 띄웠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본인의 지역구에만 이득이 되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지선에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지 않냐라는 이런 굉장히 싸늘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던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뭐 비대위도 앞으로 다시 구성하고 할 텐데 시험 잘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답 노트를 잘 쓰는 거예요.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지금 오답 노트를 안 만들고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점은 뭐냐면 민심이 이렇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속 민심은 이러해야만 한다.
자기들은 민주화의 주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은 우리를 지지해야만 하고 만약에 민심이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민주화인 것이다라는 식으로 있는 그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이래야만 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민심을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오답노트를 못 쓰고 있는데 제발 이제 이번에 비대위를 구성하실 때는 좀 철저하게 참패의 이유를 좀 분석하고 다시 좀 쇄신해야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이것을 설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것조차도 지금 만약에 다시 반성을 하지 못한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전문가들의 논평 중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했었고 사실은 선거철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입에서도 이 단어가 등장한 바 있었습니다.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지도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재명 후보가 의원이 어떻게 책임질까? 비대위가 만약에 사퇴하고 난 이후에 이재명 의원은 어떤 모습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까와 관련해서 방금 말했던 그 강성 지지층 혹은 이 팬덤 지지층이 실제 보도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 내부에 아주 강력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민주당의 강성 당원들 사이에서 자, 이재명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내지는 그래도 이재명밖에 없다. 뭐 이런 여론도 실제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혹시 이재명 의원이 무한 책임,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내지는 당대표에 도전을 해서 당을 쇄신하는 모습을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보이겠다. 라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선거가 열리고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면 그걸 말릴 수는 없죠. 이제 그것을 둘러싼 이제 논쟁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다만 그 전에 비대위가 그 질서 있는 수습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이제 뭐 총사퇴를 안 하고 지금 정해져 있는 대로 8월 전당대회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우리가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비대위를 지명하고 또 물러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명계 뭐 이렇게 또 비대위를 누구든 간에요. 지난번에 물러나는 송영길 대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하고 물러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가 숙고하는 시간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공동 비대위원장이 자리에 앉게 됐고 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우리는 지금 뭐 치열한 논쟁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이 자칫 질서 있는 수습을 얘기하면서 달력에 정해져 있는 대로 나 다음은 너야 뭐 이런 일정이 정해져 있는 대로 행사 치르듯이 전당대회를 치르고 이러면 안 돼요. 지금은 진짜 그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수준으로 내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아까 이제 김기현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그 팬덤 정치에 휘둘리게 되고 거기에 머리 숙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그 책임 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그 겁을 먹게 되면 제대로 된 정치를 민주주의가 작동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용감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보다도 과감하게 질서가 아니라 용감한 정치를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갈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실 민주당이 잘해서 지난번에 대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선거를 이겼던 거라기보다는 저는 국민의힘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뭐 모든 선거는 부정선거고 사전투표는 뭔가 의혹이 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정광훈 목사랑 손잡고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당대표는 삭발하고 또 원내대표는 빠루 들고 댕기고 막 이러면서 엉망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행여라도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준 이 어떤 질책,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저는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송영길 대표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했던 것처럼 지금 지도부가 물러나면서 또 친이계의 친이재명계의 누군가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목하는 등의 행태가 반복돼서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계양을 지역에서 그래도 선전한 윤영선 후보 이야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개양 구민들의 판단을 선택을 존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왕에 개양에 오셔서 선택을 받았으니 유세에서 얘기했듯이 개양을 위해서 혼신님을 다해서 자기 정치만 하지 마시고 개양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이 요인은 제가 많이 부족했던 점이었을 것 같고 김포공항 이전권이 우리 계양구에서는 막연한 기대감, 20년 넘어도 실현하기 힘든 그런 공약인데 야 뭐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마지막에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당선인에게 기왕 됐으니 자기 정치만 하지 말고 개항을 위해 좀 헌신해달라. 그리고 김포공항 이전 건이 그래도 지역에서 먹혔다. 그래서 내가 좀 패배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항에 여러 차례 가서 선거 지원을 활동하고 직접 그 주민들을 접촉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열세였다가 저희들이 사첨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예. 여론조사에서 저희들이 좀 앞선다는 여론조사 나왔죠. 그 시점에 김포공항 그 폐지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개항 주민들은 그 소음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공항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으니 김포공항 폐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개항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민주당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 자생당사다. 자기가 개항에서 살기 위해서 당을 죽인 것이다. 생당사. 생당사. 예. 자기는 살고 당을 죽었다. 그렇게 김포공항 이슈 같은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자생당사다. 민주당 전체에게 무슨 당의 김포공항 폐지 문제를 저렇게 설익은 상태에서 막 내뱉어. 당 지도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오왕좌왕하네. 무슨 당이 저래.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내뱉은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참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민주당 지도부 그 개표 문제에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다음 이제부터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성되는 지도부는 2024년 약 2년 후에 있는 총선의 공천권을 쥐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다음 공천권을 쥐일 수 있는 세력, 그 세력을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친명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몸 세탁할 방법이 없으니 죽든 살든 친명을 해야 되고 이재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공천이 달려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게 방탄 출마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각종 비리의 몸통이라고 지목되어서 일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방탄조끼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전제하에서 본다면 지금 확실한 방탄조끼를 입어서 당 대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당에서 비주류로 밀려나는 순간 자기는 국회의원을 되긴 했지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방탄조끼가 바로 구멍이 숭 뚫릴 것 같으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내가 어떻게든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뭐 물론 저희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제하에서 민주당 지도부 체제의 개편을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좀 전에 윤호중 그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 당 만약에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저 같으면 뭐 누가 논의할 것도 없습니다. 어저께 발표가 나는 순간 적어도 오늘 아침에 경기도 도지사 선거까지는 기다린다 치자 말이죠. 그 순간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 다음에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에 따르고 다시 새롭게 당을 혁신하겠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바로 물러났어야 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이 역할을 하시면 저희들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용진 의원님 저희들은 영입하고 싶다. 박용진을 국민의힘으로 영입하고 싶다. 저는 그런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분들을 좀 내세워야 민주당도 살아간다. 예. 저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되고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좌파가 영구 집권하고 우파를 영구 집권하고 그건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건전하게 경쟁하고 선거에서 지면 또 승복하고 협조할 거 협조하고 또 비판할 거 비판하고 예. 이렇게 해서 국민의 국민 설득을 하고 표를 얻어가야 되는데 예. 무조건 나 살기 위해서 영구 집권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 차원의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의 주역으로 제가 김기현 위원장을 소개해드렸고 향후 닥칠 민주당의 쇄신의 주역으로 이미 많은 언론에서 박용진 의원을 꼽고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자생당사, 그 말 누가 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생자사, 자생당사, 당생자사 다 얘기했죠. 당이 살고 자기가 죽어야 국민이 감동하는데 자기만 살고 당이 죽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원욱 의원, 이재명 친구 상처뿐인 영광 축하한다, 저격. 이석현 전 의원,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김혜영 전 의원, 조금밖해의 해를 맡고 있죠. 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여러 형사적 의혹들 다 해소된 후 당대표 출마하는 게 대한민국과 당에 좋다고 생각한다.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형사적 의혹들 해소하라, 먼저. 이 중에서 박지원 전 원장의 표현이 오늘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자생당사. 박승미 변호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생당사? 혼자 살고 당은 죽는다는 의미죠. 애초에 지방선거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사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기준 세대별 성별 쏠림 현상은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4050은 민주당에, 6070은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고 2030은 경합이지만 2030 여성은 민주당에, 2030 남성은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습니다. 이를 두고 이번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 원인을 두고 민주당이 어떤 분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1당으로서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고 볼 것인지, 쇄신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선거 직전에 지도부 내부에 분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지 어떤 분석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 예견에는 지금까지 여느 정당이 그래왔듯이 그 분석 결과를 놓고도 앞으로 계속 싸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이재명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이번 지방자치단체 선거 전면에 나선 것은 패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생당사라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선에서 1000만 표 이상 득표한 인물이 지방선거 전면에 나서서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공학적 득실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공학적 득실 계산은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도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정치라면 더더욱이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모두가 명심하여야 할 부분은 지지층의 쏠림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 앞으로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각 지지층이 결집함으로써 다음 선거에서 당장 선거 결과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출구조사 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 당 지도부의 반응도 화제입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예상하셨던 결과인지 한번 해주실까요? 아까 이재명 위원장님이랑 대화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떤 얘기 조심하시고요. 왼쪽으로 이동하십니다. 왼쪽. 출구조사 결과 자, 어떻게 왼쪽으로 보시나요? 이동합니다. 잠깐만요. 길 좀 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정면 직진. 예,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천천히 이동하세요. 마지막까지 개표를 지켜보겠습니다. 좋네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출근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많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아니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가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조금 전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회의하고 어떻게 책임질지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발표가 이어진다면 누가 임시체제를 맡게 되는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10시에 이제 비공개회의 소집됐고
윤호중, 박지원 지도부 총사퇴 선언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선거 유세 중 윤호중, 박지원 두 사람은 또 서로 분열을 보이기도 했었죠. 임시 조타수를 누가 맡느냐 격론이 예상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 나오면 저희가 바로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고요. 검수완박 국면 이야기도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 함께 보시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팩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검수완박 국면의 연장선으로 한동훈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이 철험회 멤버의 소위 헛발질, 이모와 한국 3M 논란. 결국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수영 교수님,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것도 사실은 철험회 멤버들이 목소리가 컸는데 그 철험회 의원들이 벼르고 벼른 한동훈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실력과 수준은 이모 내지는 한국 3M이었다는 거죠? 한동훈 팬덤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을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민주당의 무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한동훈의 팬덤은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끄는 것, 그것은 결국은 이런 이념 선거 같은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게 잘 안 먹힌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실력과 승부, 실리적인 것을 더 많이 본다는 어떻게 보면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굉장히 반민주적인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했고 분노했거든요. 사실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그 행태만으로 봤을 때는 아니 지방선거를 포기한 건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지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랬던 국민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가 보여주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자. 라는 어떤 표현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도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광주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투표율이 30%밖에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도 많습니다. 예, 오늘 특집 김진애 돌직구쇼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